도슨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제가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라서 여러 가지 방송에 좀 노출이 됐어요. 저번 주에 유퀴즈라는 프로에 나갔어요. 나가서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나갔는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 좋아 나갔는데 그게 파급력이 아직도 세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게 궁금증 하나 풀어드리면 제가 24분 나갔어요. 24분 동안 나갔는데 팔로우가 1,500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수십 통이 오더라고요.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송은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퀴즈 섭외 들어왔을 때 걱정부터 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텐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유퀴즈에 24분 나갔죠. 녹화 시간만, 촬영 시간만 3시간이었어요. 3시간 떠들었는데 그게 24분 나가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거기 앉아있으면 반대편에 뭐 프롬프터 같은 거 있냐. 그래서 자꾸 보고 얘기하니까 뭐 보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프리토킹을 해야 돼요. 3시간 동안.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되게 냉정한데 3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잖아요. 질문도 막 던져요. 막 오잖아요. 분명 말실수 한번 합니다. 잘못하면 진짜 때려 죽이려고 해요. 인터넷에 올라가면은 이게 프리토킹이란 말이에요. 위험해요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파급력이 세잖아요. 저는 방송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방송이 되게 힘들거든요. 한번 찍고 나면 며칠 쓰러져 있어요. 기빨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방송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SNS에 메시지가 쏟아진다고 했죠. 잘 생각해보세요. 왜 양날의 칼인지. 아무리 잘해도 미술 이야기 하는데 애가 뭔가 좀 젊어 보여. 전문가처럼 얘기하네. 그 메시지 수백 통 중에서 내가 운이 좋은 케이스다. 운이 좋아요. 좀 잘 말한 것 같아. 그래도 3분의 2는 칭찬이고요. 3분의 2가 3분의 1은 뭘 것 같으세요? 그냥 쌍욕이에요. 실제로 제가 제 인스타그램을 하거든요. 제 인스타그램 만들 때 다짐한 게 있어요. 안 좋은 얘기는 안 쓰겠다. 좋은 얘기만 써요. 사람들이 막 너 좋은 일만 있네 이라고 하죠. 유퀴즈 나갔을 때 제가 받은 그 쌍욕만 한 50통은 될 거예요. 이게 쏟아져. 이게 별의별 쌍욕이 다 와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싫은데 제가 다른 욕 다 배제하고 하나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방송 나갈 때마다 이 말을 해요. 항상. 근데 보면 이 말 하는 사람들은 제가 꼭 알아요. 미술하는 사람들은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있어요. 그게 약간 구분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항상 와요. 같이 나갈 때마다 미술은 자유롭게 보는 거지. 너 따위가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게 계속 와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화가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진짜 무책임한 말이에요. 자유롭게 보라는 게 되게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나 오늘 오랜만에 전시 좀 봐야겠어. 그래 사람들 전시 보니까 나도 좀 보자. 근데 이런 거 있네? 갑자기 자유롭게 보래. 이거 진짜 무책임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다고 하냐면 전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들어야 돼요. 뭔가 재밌게 해주는 사람한테 들어서 계속 듣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게 쌓이면서 보는 눈이 생겨요. 어느 정도 보다 보면 눈이 생겨요. 실제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쌓이다 그러면 나중에 그냥 혼자 봐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자유롭게 봐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로 자유롭게 보는 게 아니라 쌓고 샀다가 나중에 자유롭게 보는 거예요. 제가 해설할 때 추구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제 해설 한 4, 5년 따라가시는 분 계세요. 그분들 나중에 안 들어요. 자기가 그냥 봐요. 그냥 시간 맞으면 들어오고.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웬만하면 들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자꾸 방송 나가니까 도슨트가 블루오션이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괜찮네 이게. 그래서 요즘 해설가들은요 목숨 걸고 해설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재밌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전시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 전시를 보는 눈이 바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유롭게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항상. 자,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쪽 벽 볼게요. 다들 피카소만 얘기하시는데 이쪽 벽 진짜 주목해야 돼요. 왜냐면 잭슨 폴록이고요. 이쪽이. 이 사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윌렘 드쿠닝이에요. 윌렘 드쿠닝인데 드쿠닝 잘 모르시죠? 세계적인 거장이에요. 자, 옛날에 르누아르란 화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그 예술가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 가격이다 라고 했는데 추상이 대세예요. 추상이 대세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비싼 그림 탑10을 뽑으면 이중섭이랑 박수근이 다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갈아엎어버렸어요. 김환기 추상화예요. 김환기의 우주가 약 140억에 팔렸죠? 140 팔리면서 1등을 찍어버렸는데,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미술시장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가가 140억이죠? 잭슨 폴록. 전 세계 최고가도 아니에요. 잭슨 폴록의 최고가. 몇 해 전에 작품 팔렸거든요? 2천억이 넘게 팔렸어요. 네. 잭슨 폴록의 최고가. 이거 말고 윌랜드 쿠닝, 생소하시죠? 의외로요, 이 사람이 더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예술가들은 극소수예요. 잭슨 폴록 2천억 넘었죠? 윌랜드 쿠닝 3천억 넘었어요. 한 점에. 이거 거래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달라요. 원작인가요? 물론 이거? 여러분, 이게 3천억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 원화예요, 다 원하고. 이게 아니라 잭슨 폴록의 최고가?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잭슨 폴록 최고가가 2천억 찍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네이버에다가 정우철이 이거 2천억이라고 그랬다고. 이거 아니에요? 잭슨 폴록의 최고가, 윌랜드 쿠닝의 최고가가 3천억이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기 걸려있는 거 다 원화예요? 원화 아닌 거 잘못 걸으면 쌍욕 먹어요? 다 원화예요? 자, 잭슨 폴록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할 말이 좀 많아요. 잭슨 폴록은 드립 페인팅의 선구자예요. 드립 페인팅의 선구자. 그래서 캔버스에 바닥을 깔고서 물감을 뿌린다고 해서 드립 페인팅이거든요. 자, 근데 드립 페인팅이 낫게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제3자 입장에서 멀리서 보니까 얘가 춤추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 예술이 나와요. 그 자리에 사라지는. 작품만 놓고 보니까 추상표현주의가 나와요. 자, 추상표현주의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추상표현주의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추상과 구상은 구분하셨죠? 이건 추상이에요. 못 알아보니까 형태를. 표현주의의 최고 거장이 뭉크예요. 절규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막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표현주의 예술가들은 기억해 두세요. 내가 그리는 주제를 외부에서 안 찾아요. 내 안에서 찾아요. 내 안에 있는 분노,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캔버스에 표현하는 게 표현주의예요. 캐테 쿨비츠 아까 보셨죠? 자식 잃은 슬픔을 계속 그림에 표현한단 말이에요. 캐테 쿨비츠도 표현주의예요. 그 거장이 뭉크고. 근데 표현주의도 둘로 나눠져요.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면 표현주의, 그냥 표현주의. 근데 무아지경으로 내 감정을 뽑아내면 추상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 폴록이 추상 표현주의 거장인 거예요. 자기 내면을 막 무아지경으로 뽑아냈거든요. 전 잭슨 폴록 그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혼돈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혼돈이었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정신이 멀쩡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울증 엄청 심했고요. 알코올 중독 엄청 심했고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시죠? 예술 최고 정점에 올랐을 때 자신의 예술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가 음주운전 하다가 나무 들이받아 죽었어요. 최고로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드립 페인팅의 선구자가 됐어요.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추상이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 현대미술가들 중에 이런 게 많아져서 오해하는데, 원래 추상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상이란 걸 마스터하고 테크닉을 마스터한 다음에 점점 추상으로 나아가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잭슨 폴록 그림 잘 그렸어요. 자, 초기작 보여드릴게요. 다들 드립 페인팅만 보시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자, 잭슨 폴록의 초기작. 잭슨 폴록은 원래 이렇게 그렸어요. 원래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아까 힌트를 줬는데 자꾸 평론가들이 피카소 생각난대요.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술가 입장에서. 참고로 잭슨 폴록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빌어먹을 피카소가 다 해놔서 할 게 없다 야. 그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번쩍하면서 캔버스를 눕히더니 물감을 뿌려대기 시작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없어요. 항상 어떤 분야든 그렇잖아요. 내 거 만들려면 방법이 없어요. 많이 봐야 돼요. 첫째, 인디언 예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인디언 예술 중에 모래 예술이 있거든요. 모래를 뿌리면서 그려요.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이 드립 페인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드립 페인팅의 선구자가 됐죠. 자, 근데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한계를 못 벗어나요. 뿌려대는데 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얘기 해드리면, 이건 되게 좀 역사적인 사실인데, 잭슨 폴록은 사실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될지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정부에서 띄워준 사람이에요. 이거 팩트예요. 미국 정부에서 밀어줬어요. 참고로 미국 정부에서 추상표현주의와 잭슨 폴록 띄우겠다고 CIA까지 투입됐어요. 이거 밀려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자,
이런 거 재밌어요 나름대로. 미국은 20세기 중반에 무슨 상황이었냐면 자본력은 있어요. 문화가 약한 거예요. 심지어 중세도 없어요 미국은. 문화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프랑스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아시죠? 누군가에게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돼요. 가만 지켜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졌네? 유럽이 황폐화됐네? 나치가 프랑스까지 입성했네? 유럽 예술이 다 죽기 시작해요. 황폐화되면서. 나치가 프랑스까지 들어가면서 예술가들이 활동을 잘 못해요. 그때 미국은 생각했죠. 지금밖에 없다. 지금이 기회다. 이때 프랑스에 특수부대를 보내요. 특수부대 역할이 뭐였을까요? 2차 대전 중에. 그 특수부대는 전투가 역할이 아니에요. 쓱 들어가가지고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예술가와 가족들을 모셔와라. 미국에서 집 줍니다. 작업실 줘요. 전시 열어줘요. 망명예술가협회전. 그 다음에 얘기해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해라. 여기 안전해. 그리고 또 하나, 전쟁 끝났더니 냉전시대가 돌입되잖아요. 그때 쐐기를 박아요. 뭘 하냐, 사회주의 국가들은요 아직도 예술을 탄압했어요. 그리고 유럽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때 미국은 무슨 생각하냐면, 머리 너무 자셨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예술이 필요하다. 딱 잡아서. 그게 추상표현주의였어요. 그리고 발탁된 사람이 잭슨 폴록이에요. 왜냐? 우리나라는 춤추면서 그리는 것까지 예술로 인정해준다. 예술의 자유를 가진 나라다. 다 몰려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미국인 거예요. 이거 미국이 의도한 거예요.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그거 바뀐 게 정확히 45년이에요. 전쟁 끝날 때. 그러니까 거기 발탁된 예술가예요. 이런 거 보시면은 사실상 시대도 잘 타야 되고요. 그 나라도 잘 만나야 돼요. 자, 그리고 옆에 살짝만 윌렘 드 쿠닝. 해외 곡선도 되게 예쁘고, 이 사람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잭슨 폴록도 원래 구상이라 그랬죠. 윌렘 드 쿠닝도 원래 구상이었어요. 원래 구상을 그리던 사람이에요.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태가 사라지면서 색과 선만 남은 거예요. 뭐 그리던 사람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기 사실 답이 있어요. 이 안에. 원래 뭐 그렸냐면 놀라실걸요? 여성 누드 그리던 사람이에요. 여성 누드를 그리면서 형태가 사라지고 색과 선만 남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기 약간 좀 에로틱하기도 하거든요. 저 선이 사람 색에서 나오는 색,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고, 저 선들이 여성 신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쁘면서 에로틱한 거예요. 저걸로 요즘 또 거장이 됐어요. 재밌게. 팝아트란 말 자체가 파퓰러하던 대중적인 예술. 그 시대랑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진 등장했을 때 미술이 어려워졌죠. 추상이 나왔어요. 그죠? 팝아트가 갑자기 왜 나왔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추상 표현주의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요즘 말로 야, 그들만의 리그가 됐네? 이거예요. 우리는 뭐 알아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쉬워지길 바랬어요.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죠. 거기 발맞춰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로 들어서면서 예술도 그려야겠다 이거예요. 네, 시대에 맞춰야 된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클래식 음악 들으려면요 콘서트장 가야 됐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집에서 들어요. 그림도 그려야 된다. 거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앤디 워홀이에요. 자, 이게 앤디 워홀이 누구 초상화 그려준 거예요. 누굴까요? 이 남자. 이 사람이 루드비예요. 루드비 미술관 할 때 루드비. 작품 기증한 사람이에요. 루드비인데 독일에서 우연히 앤디 워홀 만났답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나 팝아트 컬렉터인데 자기 좀 그려달라고 부탁했대. 그때 앤디 워홀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루드비. 그리고 앤디 워홀의 최고 업적은 실크 스크린이에요. 실크 스크린. 저기 고개 돌려보시면은 두 명의 엘비스 프레슬리 있죠. 저게 캔버스에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찍은 거예요. 이 앤디 워홀은 뭘 하려고 그랬냐면 예술의 대중화예요.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익숙한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여러 개를 찍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작업실을 공장이라고 불러요. 자신의 조수를 직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가 첫 번째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찍은 다음에 그 뒤에 거는 직원이 찍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얘기하면 실패했어요. 시도는 좋았으나. 왜냐?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전설이 되면서 그때 찍었던 건 다 비싸졌어요. 다 비싸지면서 실패했지만 거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팝아트는 그냥 재밌게 즐기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모든 게 다 예술이에요. 자, 기억해 주시고 다음 번 가볼게요.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딱 저쪽부터 여기까지 쭉 다 미니멀리즘인데, 미니멀리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색채의 조합 이런 것들로. 자, 미니멀리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추상의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아는 추상의 마지막 단계가 미니멀리즘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대로
추상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추상의 최종 단계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아까 한 사람 있어요. 말레비치. 말레비치가 이미 힌트를 준 거예요. 예술가들도요 다 유기적으로 이어받고 있어요.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미니멀리즘까지 가면 추상은 끝납니다. 근데 얘네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그게 제품 디자인이에요. 제품 디자인. 왜냐면 이 미니멀리즘 작가들 출신이 보통 어디냐면 독일 바우하우스 출신이에요. 바우하우스 선생님들이 누구예요? 몬드리안, 말레비치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술의 실용성을 입혀요. 이제 이 디자인들이 제품 디자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어요. 기능과는 상관없는 장식들이 막 붙어 있었어요. 그걸 다 떼버린 게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 장식을 떼버린 게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 미니멀리즘을 꼭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써놓은 색조합 이런 것들이요 제품 디자인에 기가 막히게 보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 보면 나중에 보일 거예요. 책 표지로도 많이 써요. 책 표지로.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보일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느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흥미로운 얘기 해드리면 20, 30대 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시 보러 와가지고 가끔 듣는 얘기인데 나는 뭐 예술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다. 그래서 그냥 즐거운 뭐 가면 된다. 예술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말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시대 끝났어요. 어떤 직업이든 예술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제가 본업이 이거지만 부업으로 방송이나 강연을 해요. 강연 의외로 진짜 많이 가는 곳이 기업들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롯데 임원분들 해드렸거든요. 엄청 열심히 들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왜냐? 천재 예술가들한테 해답이 다 있거든요. 해답이 다 있어요. 앞서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 미니멀리즘에 심취해 있던 사업가 있어요. 거의 빠져 있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 때 가장 많이 참고한 게 미니멀리즘이었대요. 여기 답이 다 있거든요.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계속 보시면요, 진짜 눈이 맑아져요. 생각하는 게 넓어져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요즘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더 좋아해요. 디자인하는 사람들. 이런 거 영향 많이 받고. 자, 미니멀리즘에서 의외로 잘 나가는 작 하면 살짝 짚어드릴게요. 잘 나가요. 저 끝에 초록색 캔버스가 찢어져 있을 거예요. 루치오 폰타나라고 캔버스를 균등하게 칠해요. 내 예술은 공간 개념이다. 공간 개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루치오 폰타나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화가들에게 캔버스는 물감을 쌓는 곳이에요. 쌓기만 했어요. 근데 루치오 폰타나가 등장하더니 균등하게 칠하고 면도칼을 일정하게 자른 다음에 작품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공간 개념이래요. 캔버스가 벌어지면서 뒤에 공간이 생겨요. 그 뒤에 대한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솔직하게 여기까지 오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현대미술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술가의 엄청난 테크닉, 장인정신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테크닉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안 한 걸 먼저 해야 돼요. 누가 세상에서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어렵든 쉽든 먼저 한 다음에 개념을 잘 제시해야 돼요. 세상에 없었던 거. 제가 웃겼던 게 최근에 아까 제가 앞에서 그 얘기 했었는데 누가 저거 딱 찍은 다음에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 밑에 써놨어요. 이건 너무했다. 이건 나도 하겠다. 저기 진짜 많이 들어요. 저게. 근데 그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이 해놓은 거 보고서 나도 하겠다를 남발하는 건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세상은 예술도 똑같아요. 쉽든 어렵든 아무도 안 했던 건 내가 먼저 한 다음에 남이 내 거 보고 야 나도 하겠다 하게 해야 돼요. 그게 뜨는 거예요.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저 사람이 먼저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최고 작품이 100억이 넘어요. 그냥 찢은 건데 최소 몇십억이에요. 근데 아시죠? 저 사람 뒤에 백날 찢어봤자 쓰레기예요. 먼저 했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그걸 배워가야 돼요. 예술가들한테. 이거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쭉 이동해 볼게요. 여기 전체적으로 쭉 볼 건데 아무래도 독일 미술관이니까 마지막은 독일 작가들만 모아놨어요. 쭉 독일 현대미술 경향이에요. 쭉 끝날 때까지. 근데 점은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나라에 아픔이 많았거든요. 뭐 전쟁에다가 나치에다가 히틀러에다가 퇴폐 미술에다가 심지어 동독 서독 분리됐죠. 베를린 장벽 세워졌죠. 지금은 허물어졌지만 그걸 다 겪은 세대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독일 작가들의 초기작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전쟁, 죽음, 아픔, 뭐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나라별로 작품 모아놓잖아요. 그럼 한결같이 독일은 특징이 있어요. 뭔가 무거워요. 약간 좀 작품 자체가. 이거 실제로 다 모아놓고 보면 독일만 무거워요. 그 나라의 그 특징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짚어드릴게요. 이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전시를 오는 사람들에게. 전시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더 많이 생기고 늘어날 거예요. 현대미술을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현대미술? 현대미술은요, 참 설명이 애매해요. 애매하고 아마 그런 적도 이제 생길 거예요. 없으셨던 분들은 작품이 너무 난해해서 설명 좀 봐야겠다. 설명을 보니까 더 난해해요. 이런 경험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그걸 말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다? 설명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근데 왜냐면 그게 안 되니까 설명이 추상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읽어도 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책하시면 안 돼요. 전시를 계속 보시려면. 그럼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 선생님이 했던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이 말을 듣고서 이게 좀 풀리더라고요.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현대미술이 너무 어렵다. 뭐라고 하셨냐면 현대미술은 어려운 게 당연하대요. 현대미술은 어려운 게 당연하다. 이건 쉬우면 이상한 거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제가 한 대 맞았어요. 현대미술을 해석하는 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굴까요?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와 사회적 현상과 예술을 통으로 묶어놓고 다 같이 봐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만들어진 분들이 계속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진이 등장하니까 추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술이 너무 어려워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대량 생산이 나오니까 팝아트가 생긴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예술을 분석해 줄 거예요. 그때 돼야 제대로 분석되는 게 현대미술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게 아니에요. 분석하는 건.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전 이게 정답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명도 자꾸 추상적이 되는 거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루드비 컬렉션이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뭘 것 같으세요? 이렇게 작품 내주면서 사실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대요. 자, 루드비 미술관이 굉장히 특이한 곳이에요. 왜냐면 시민들의 기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최고의 미술관이 됐거든요. 예술가 한 명 한 명의 위대함도 맞지만 이건 깨어있는 시민들에 대한 얘기예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을 알아봐줬을 때 그 나라의 문화가 세져요. 최고의 미술관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시죠? 정반대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나쁜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루드비, 나치가 등장했을 때 작품 지키겠다고 사비로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기증한 거거든요. 정반대 케이스 알려드릴게요. 정반대 사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보세요. 이거 실화예요. 몇 해 전에 독일이 뒤집어졌어요. 한 할아버지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뭘 했냐면 일반 아파트 산대요. 독일에 아파트에 사는데 평생 일을 안 한대요. 근데 돈을 잘 써요. 세금도 안 내요. 그리고 부모님도 없어요. 이미 세상 떠나셨고 자식도 한 명도 없어요. 혼자 사는데 막 돈도 많이 쓰고 펑펑 쓰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상하게 봐가지고 저 사람이 뭔가 집에 뭘 숨겨놨겠구나 해서 세금 징수하러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문을 딱 따고 들어갔는데 찾아갔던 사람들이 기절할 뻔했대요. 금괴 같은 거 숨겨놓은 줄 알았대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집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에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작품이요. 20세기 이 작가들의 원화가 그 집에서 1,500여 점이 나와요. 이거 실화예요, 여러분. 작품이 관리됐겠어요? 천장부터 벽이면 다 도배해놨대요. 다 쌓아놓은 거 관리 하나도 안 하고. 돈 없을 때마다 그거 빼서 뒷거래했답니다. 몰래 판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집에 있는 작품들 다 꺼내니까 예산 추정치가 나와요. 그 집에서 나온 작품값이 1조가 넘었대요. 저 진짜 그 기사 보고 기겁했어요. 어디서 났을까요? 그 할아버지, 그 작품들.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퇴폐미술전 관리인이었답니다. 이게 미술한 사람들은 그때도 알았어요. 값어치를. 너무 가까운 거여서 나치는 히틀러 태우라고 하는데 몰래 빼달렸대요. 빼돌려가지고 자식한테 줬답니다. 쌓이고 쌓이다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 그거 전부 약탈한 거예요. 뺏어온 거거든요. 어쨌든 자기 아빠가 자기 준 거로 자기 거라고 혼자 뒷거랑 팔다가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뭐 했냐면 그거 다 꺼낸 다음에 전시회 열어줬고요. 또 하나 홈페이지 만든 다음에 그 작품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증거를 가져오면 돌려줬어요. 약탈한 거니까. 이거 실화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하나 나치 시대 때요. 독일에서 약탈했다가 사라진 예술품이 상상 초월이래요. 갖고 도망간 거예요, 다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반대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반대로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컬렉터가 되라는 게 아니라 왜 이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화가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가치가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어떤 상태냐면 제가 볼 때 그 전시나 미술 쪽이 기로에 서 있어요. 왜냐면 음악과 영화가 문화 강국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뭘 일으켰냐면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전시 좋아하는 분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좋은 전시가 많이 열려요. 합스부르크도 하더니 연이어 내셔널 갤러리래요. 피카소가 하고 있고 라울 디피 원화전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아시죠? 63빌딩 측에서 하나 측에서 파리 폼피두 센터 현대미술관 분점을 입점시켰어요. 계약했다고 뉴스 나왔어요. 1년에 2번씩 폼피두 센터 작품을 가져와서 전시하는 게 목표랍니다. 하나가 뛰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한마디로 또 하나 에드워드 호퍼. 에드워드 호퍼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네이버 블로그 보잖아요. 미술 전문 블로거들이 뭐라 써놨냐면 우리나라는 호퍼 절대 못 올 거라고. 수준이 안 된다고. 돈도 안 되고. 근데 원화전 열렸죠? 나라에서 잘 내줘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이 나 이거 돈 있으니까 작품 빌려줘. 절대 안 빌려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비싼 게 140억인데 저기 몇 천억이라니까요. 그걸 돈을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막상 보잖아요. 그 나라 문화 수준을 봐요. 여기에 이런 거 빌려줬을 때 이걸 알아본 애들이 있겠네? 몇 명이나 오겠네? 이게 되거든요. 그걸 잘 본다는 거예요. 지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플랜을 알고 있거든요. 좋은 전시 계속 열릴 거예요. 계속 열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 많이 봐줘야 돼요. 많이 보고 관람객도 늘어나고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루드비 측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싶었대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결국 문화 강국이 된다.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예술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 좋아요. 그래서 이 전시와 해설이 그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